지수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계단 아래 반지하 문 앞에서 종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낮고 부드러운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기름기가 잔뜩 낀 것처럼 미끄럽고 끈적한 시선이 지수의 목덜미 언저리를 훑고 지나갔다. 지수는 수호를 가슴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아이의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 월세가 2달째 밀렸잖아요. 어머니 수술비도 있고 힘드실 텐데. 종우가 한 발 다가섰다. 지수는 한 발 물러섰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봐줄 수도 있는데. 그 손이 천천히 지수의 어깨 쪽으로 뻗어왔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도망칠 곳도 기댈 사람도 없었다. 아픈 엄마와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이 반지하에서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계였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 계단 위에 사는 여자가 자신의 구원이 될 줄은. 1챕터 반지하와 1층 사이.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 낡은 2층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다. 1층에는 은영이 살았다. 2층은 세놓고 있었고 반지하에도 세입자가 있었다. 겉에서 보면 그저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세계의 세계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강은영, 올해 52살. 서울 서북부 일대에 제법 이름이 알려진 반찬 공장 은영찬의 대표였다. 26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해 20여 년을 버텨낸 여자였다. 새벽 4시에 눈을 떠서 직원들보다 먼저 공장에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잔주름이 늘어도 눈빛은 또렷했고 목소리엔 오랫동안 사람을 이끌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 옆에 최종우가 있었다. 나이는 55. 은영보다 3살 위였다. 20년 전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지만 사업이 기울면서 은영의 공장에 얹혀든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다. 공장의 행정관리와 격리 업무를 맡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은영이 그에게 일을 만들어준 것에 가까웠다. 무능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은영 나름의 배려였다. 종호는 그것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부끄러워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집안에서 종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나 없으면 공장 세금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거 다 처리해 주는 거잖아. 은영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그냥 웃고 넘겼다. 그 웃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종호는 끝내 묻지 않았다. 반지하 세입자 최미숙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3년 전이었다. 63세 미숙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마주치면 고개를 꾸벅 숙이고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다. 남편을 5년 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청소 일을 다니며 살아왔다. 2평 남짓한 반지하 방에 작은 짐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을 때 그 얼굴에는 무언가를 오래 꾹 눌러온 사람 특유의 피곤함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다 1년 전 딸 박지수가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28배 지수는 서울 어딘가의 반지하 고시원에서 혼자 수호를 낳았다. 아이의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끊었다. 돈도 갈 곳도 남은 것도 없었다. 한 달을 버티다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2평짜리 반지하에 셋이 살게 된 것은 그렇게였다. 지수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엔 엄마가 수호를 봐줬다. 저녁에는 반대로 지수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잠깐 쉬었다. 서로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였다. 그래도 버텼다.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은영이 처음으로 지수를 제대로 본 것은
반지하 모녀가 입주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새벽 5시 공장 출근 준비를 하다 현관문을 열었더니 계단 밑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수호가 밤새 열이 났는지 지수의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다. 어딘가에 연락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 멍하니 서 있던 것 같았다. 은영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다. 아이 열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은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해열제와 아이 적은 찜질 수건을 챙겨 나와 지수 손에 쥐어줬다. 공장에는 1시간 늦게 도착했다. 그날 이후로 은영은 공장에서 만든 반찬을 반지하 문 앞에 두고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물이나 조림 같은 것들이었다. 수호가 이유식을 시작할 무렵에는 당근을 곱게 갈아 만든 이유식을 작은 통에 담아두기도 했다. 우리 공장에서 남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은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지수는 알았다. 버리기 아까운 반찬이 저렇게 예쁘게 담겨 나올 리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은영은 반지하 문을 두드렸다. 지수 씨, 잠깐 나와봐요. 지수가 문을 열자 은영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번 달 월세는 이걸로 내요. 그리고 이건 따로. 봉투 안에는 월세 금액과 별도로 현금이 더 들어 있었다. 아니요, 이건 못 받아요. 받아요. 내가 딸이 없어서 말이에요. 은영이 조용히 말했다. 지수 씨, 솔직히 이뻐서 도와주는 거야. 부담 갖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지수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수호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다. 감사해요, 사모님. 제가 꼭 은혜를 갚을게요. 그런 말하지 말아요. 갚고 싶으면 수호 건강하게 잘 키우는 걸로 충분해. 은영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지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나서 지수는 처음으로 오래 울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끌어안고. 종호가 반지하 계단 앞에서 지수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였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지수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 혹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시간에 맞춰 계단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처음엔 그냥 마주친 것인 줄 알았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자 지수는 알았다. 수고했어요, 지수 씨.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지만 그 눈빛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다. 그리고 5일 전 종우는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했다. 지수 씨, 요즘 많이 힘들죠? 월세도 밀리고.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 손이 어깨 쪽으로 뻗어왔다. 지수는 수호를 아는 채 뒤로 물러섰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선은 내리지 않았다. 종호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가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지수는 반지하 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수호가 잠들어 있었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방금 무언가를 건너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언가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도. 그날 밤 지수는 오래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종호의 눈빛이 떠올랐다. 거절했으니 이제 어떻게 나올까? 월세는 어떻게 할까? 엄마는 수술 후 아직 거동이 불편했다. 수호의 분유값도 만만치 않았다. 천장을 보다 지수는 생각했다. 이 건물에는 2개의 세계가 있었다. 하나는 따뜻했고 하나는 더러웠다. 그 두 세계가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었다. 은영 사모님은 알고 있을까? 자기 옆에서 매일 밤 잠드는 그 남자가 밖에서 어떤 눈빛을 하고 다니는지,
지수는 눈을 감았다. 아직 몰랐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조만간 보게 될 것들이 상상보다 훨씬 더 더러울 것이라는 것을. 이 챕터 문 너머의 소리. 거절당한 남자의 얼굴은 두 가지로 나뉜다. 부끄러워하는 얼굴과 분노하는 얼굴. 종우는 후자였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아침 지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반지하 문을 열었을 때 계단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전날 저녁 지수가 밖에 내놓은 것이었다. 수거일은 분명 오늘이 맞았다. 그런데 봉투 옆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쓰레기 배출 규정 미준수. 시간 어기면 경고. 종우의 필체였다. 지수는 종이를 떼어내 구겼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직접 수거함 앞으로 걸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주 안에 경고 쪽지는 3장이 더 붙었다. 현관 앞 화분 위치가 규정에 어긋난다. 복도에 유모차를 두면 안 된다. 반지하 환풍구 관리 소홀. 지수는 쪽지를 볼 때마다 조용히 치웠다.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하는 순간 더 긴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쪽지는 점점 짧아지고 말은 점점 직접적이 되었다. 지수 씨, 복도에서 전화하지 마세요. 시끄러워요. 아이 낮잠 시간이라는데 언제까지 들락날락할 거예요. 냄새 좀 어떻게 해봐요. 반찬 냄새가 올라온다고요. 목소리는 낮았다.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말들은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박혔다. 지수는 그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수호를 안고 있는 팔에 자꾸 힘이 들어갔다. 엄마 미숙은 눈치채고 있었다. 저 양반이 왜 저러는 거야? 괜찮아, 엄마. 신경 쓰지 마. 내 얼굴 보면 괜찮은 거 아닌 거 다 알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수호의 기저귀를 갈며 시선을 내렸다. 미숙은 딸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호가 밤중에 울기 시작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다. 이가 나려는지 낮부터 칭얼대더니 밤 10시가 넘자 본격적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업고 걷고 젖병을 물리고 등을 두드렸다. 미숙도 무릎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옆에서 거들었다.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11시가 막 넘었을 무렵이었다. 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 번이 아니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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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몇 시인 줄 알아요? 종우의 목소리였다. 낮은 척하려 했지만 억눌린 짜증이 다 새어나왔다. 지수는 수호를 아는 채 굳었다. 애가 울면 어떻게든 좀 시켜야지. 세상에 자기들만 사는 줄 알아요? 돌볼 줄 모르면서 애를 왜 낳은 거야. 지들 집이냐고 여기가. 미숙이 문 쪽으로 한 발 내딛었다. 지수가 엄마의 팔을 잡았다. 고개를 저었다. 아, 진짜. 이래서 애 딸린 거 들이면 안 된다니까. 발소리가 계단 위로 멀어졌다. 반지하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호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미숙의 눈이 붉어졌다. 지수는 아이를 가슴에 바짝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수호의 울음이 잦아들고 아이가 지수의 어깨에 기대 잠들 때쯤에야 지수는 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나가야 하나? 어디가? 어디든. 엄마 무릎 수술한 지 1달도 안 됐잖아. 지금 이사는 무리야. 그래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조금만 더 버텨. 내가 어떻게든 할게. 미숙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그 주 토요일 오전 은영이 반지하 문 앞에 나타났다. 양손 가득 장을 봐온 것 같았다.
한 손엔 시장 봉투, 다른 손엔 공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반찬통들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무릎은 좀 어때요? 덕분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 이렇게까지 수 이유식용으로 단호박 쪄왔어요. 우리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아이한테 줘도 좋은 거예요. 은영은 직접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넣어줬다. 미숙은 연신 고맙다고 했고 지수는 그 옆에서 말없이 은영의 손을 도왔다. 짐을 다 넣고 나서 은영이 수호를 안았다. 아이가 은영의 얼굴을 보며 손을 뻗었다. 어휴, 이 녀석? 눈이 참 또렷하네. 은영이 웃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진짜였다. 지수 씨, 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 거 알아. 은영이 수호를 미숙에게 넘기며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잠깐 망설였다.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종호는 은영의 남편이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자칫 은영이 상처를 받거나 종호가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었다. 조금 피곤했어요. 수호가 이 때문에 며칠 고생해서요. 은영이 지수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면 말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영이 돌아가고 나서 미숙이 말했다. 사모님은 참 좋은 분이야. 응. 그런 분이 왜 저런 남편을 두고 사나?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은영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토요일 오전에도 공장으로 가는 것 같았다. 차가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종호의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그리고 잠시 후 엔진 소리. 종호의 차였다. 지수는 무심코 창밖을 봤다. 종호의 차가 은영과 반대 방향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 차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수호가 옹알이를 했다. 지수는 시선을 거두고 아이를 돌아봤다.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에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자리를 잡았다. 토요일 오전마다 종호는 어디를 가는 걸까? 3챕터 토요일의 남자. 우연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온다.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그 토요일도 평범하게 시작됐다. 미숙이 수호를 봐주는 오후 시간, 지수는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이면 마포 쪽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분유와 기저귀, 엄마 무릎에 좋다는 영양제, 그리고 2, 3일치 식재료. 카트에 담고 나서 영수증을 보면 늘 숨이 턱 막혔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장을 다 보고 마트 주차장 쪽 출구로 나오는데 주차장 구석 쪽에서 눈에 익은 차 한 대가 보였다. 흰색 그랜저. 번호판까지 익었다. 종호의 차였다. 지수는 걸음을 멈췄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 둘이었다. 운전석엔 종호, 조수석엔 여자. 유리창 너머로 윤곽이 보였다. 여자는 짧은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한 것 같았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종호가 웃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힘을 빼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여자가 종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장바구니를 든 채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렸다. 종호가 트렁크에서 쇼핑백 2개를 꺼냈다. 백화점 로고가 찍힌 것이었다. 여자가 그 중 하나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트 바깥 방향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 발이 먼저 움직였다.
두 사람은 마트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 골목 안쪽에 5층짜리 빌라가 있었다. 오래됐지만 외벽을 새로 칠한 티가 났다. 현관 입구에 번호키가 달려 있었다. 종호가 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외운 게 아니라 몸에 밴 동작이었다. 문이 열렸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지수는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빌라 입구 옆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다. 빌라 202호 외 전실 월세 문의. 지수의 눈이 그 숫자에서 멈췄다. 202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종우와 저 여자가 저 빌라에 얼마나 자주 들어갔을까? 쇼핑백 2개는 어디서 산 걸까? 저 번호키 번호를 외운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저 빌라는 누구 명의일까? 집에 돌아와 수호를 안았다. 아이가 지수의 볼에 손바닥을 갖다 댔다. 차가운 볼에 닿는 작고 따뜻한 손. 엄마 미숙이 눈치챘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얼굴이 왜 그래? 그냥 바람 맞아서. 미숙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딸이 수호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 주 내내 지수는 고민했다. 말해야 할까? 은영 사모님에게. 하지만 말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근거라고는 마트 주차장에서 본 것뿐이었다. 종우와 여자가 같은 차를 탔고 같이 빌라에 들어갔다. 그게 전부였다.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아닐 수도 있었다. 아니기를 바랐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확인도 안 된 말을 꺼냈다가 종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미 쪽지와 폭언으로 시작된 그 남자의 심술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다. 엄마의 무릎이 아직 다 낫지 않았다. 수호는 이제 겨우 6달이었다. 지수는 혼자 움직이기로 했다. 우선 확인부터. 다음 주 토요일 지수는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골목으로 다시 들어섰다. 빌라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우편함 쪽으로 눈을 돌렸다. 각 호수마다 이름이 붙어 있었다. 202호 칸을 봤다. 비어 있었다. 이름이 없었다. 지수는 빌라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보니 흰색 그랜저가 세워져 있었다. 종호의 차였다. 오늘도 와 있었다. 지수는 주차장 구석에 섰다.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판을 찍었다. 그리고 차 전체를 찍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30분쯤 지났을 때 빌라 현관문이 열렸다. 지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차 뒤로 숨겼다. 종우가 나왔다. 혼자였다. 그 뒤로 여자가 따라 나왔다.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잠깐 마주보고 서 있었다. 여자가 종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한번 밀었다. 장난스러운 동작이었다. 종호가 그 손을 잡았다. 여자가 웃었다.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셔터를 눌렀다. 1장, 2장, 3장.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지수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숨을 참았다. 두 사람이 그랜저 옆에 멈췄다. 여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탔다. 종우가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은 그 안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지수는 기다렸다. 15분쯤 지났을까? 차가 흔들렸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다. 흔들리는 차를 찍었다. 화면이 흐릿했다. 그래도 찍었다. 차가 멈췄다.
잠시 후 여자가 내렸다. 립스틱이 번져 있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매무새를 다듬고 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종호의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봤다. 사진들이 있었다. 손을 잡는 장면, 차에 함께 타는 장면, 흔들리는 차, 번져 있는 빌라 입구. 증거라고 부르기엔 어설펐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달랐다. 지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다. 저 빌라는 누구 명의인가?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지수는 인터넷 등기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다. 주소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결과가 떴다. 건물 소유자 항목에 이름 두 글자가 있었다. 최종호. 지수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다. 공장 격리 업무를 맡은 남자. 은영이 만들어준 자리에서 10년을 앉아있던 남자. 은영의 공금으로 마련한 것이 분명한 빌라에 다른 여자를 들여놓고 있는 남자. 지수의 손이 천천히 화면 캡처 버튼을 눌렀다. 저장, 그리고 파일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지수는 폴더를 열었다. 저장된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덮었다. 아직이었다. 더 모아야 했다. 빌라 등기, 차 안 사진, 출입 패턴, 두 사람의 포옹 장면, 키스 장면 등 봉투를 건네는 날은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이어야 했다. 아니면 주인 남자 종호에게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 확실해야 했다. 지수는 수호를 눕히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을 열고 있었다. 사모님,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제대로 갖고 갈게요. 4챕터 공장 안의 숫자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용기가 있다. 앞을 보고 달려드는 용기와 눈을 부릅뜨고 진실을 들여다보는 용기. 지수는 후자를 택했다. 전화를 걸기 전에 지수는 3번 번호를 눌렀다가 껐다. 네 번째에야 통화 버튼을 눌렀다. 사모님, 저 지수인데요. 지수야. 무슨 일 있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배경으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바쁜 시간에 전화한 것 같아 지수는 잠깐 망설였다. 혹시 제가 사모님 공장에 잠깐 놀러 가도 돼요? 놀러? 물론이지. 언제 와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요. 괜찮아요. 마침 내일 오전엔 내가 사무실에 있을 거예요. 수호는요? 엄마한테 맡기고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수는 오래 앉아 있었다. 내일 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 지수는 핸드폰 폴더를 열었다. 빌라 외관, 포옹, 키스, 등기부등본. 돌이키지 않을 생각이었다. 다음 날 오전 지수가 은영찬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은영은 직접 사무실 문 앞까지 나와 있었다. 어서 와요. 멀리서 왔는데 뭐라도 마셔요. 은영은 지수를 사무실 안쪽 소파로 안내했다. 탁자 위에는 이미 커피와 쿠키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그 앞에 앉으면서 사무실을 한번 둘러봤다. 공장 한쪽에 붙어 있는 사무실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이 2개였다. 은영의 것과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또 다른 책상. 서류가 잔뜩 쌓인 책상. 종호의 자리였다. 지수는 시선을 거뒀다. 지수야,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어제부터 좀 이상하던데. 은영이 소파 맞은편에 앉아 지수를 바라봤다. 직업적으로 사람 보는 눈이 훈련된 사람의 시선이었다. 대충 넘기지 않는 눈이었다. 지수는 커피잔을 2 손으로 감쌌다. 사모님, 제가 이상한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해봐요.
사모님 공장 회계 장부랑 입출금 내역, 그리고 판매 내역이랑 자재, 입출고 내역 같은 거 있잖아요. 은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제가 한번 들여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 씨, 그건 왜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은영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세요, 사모님.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사모님께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다고만 알아주세요. 은영이 지수를 바라봤다. 오래 바라봤다. 28살의 이 여자가 지금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눈빛.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기다려요. 은영이 서랍에서 꺼내온 것은 바인더 3권과 USB 하나였다. 2년치예요. 최근 것부터. 지수는 바인더를 받아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사무실 이 책상 써요. 오늘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앞에 앉았다. 첫 번째 바인더를 펼쳤다. 월별 매출 내역, 자재 입출고, 거래처 지급 내역, 인건비 정산표, 숫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수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잠깐 들은 게 전부였다. 회계사도 아니었다. 하지만 숫자를 보는 눈은 있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 가계부를 봐왔고 고시원에 살면서 한 달 생활비를 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언가를 찾겠다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은 달랐다. 30분쯤 지났을 때였다. 지수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자재 입출고 내역이었다. 납품 거래처 항목에 처음 보는 업체명이 있었다. 월 2차례 꽤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지수는 그 항목에 손가락을 짚고 앞 페이지, 뒷 페이지를 넘겼다. 같은 업체, 같은 주기, 같은 금액. 지수는 조용히 은영을 돌아봤다. 사모님, 이 거래처 아세요? 식품 상사.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 옆으로 왔다. 처음 들어보는데. 왜요? 2년 동안 매달 2번씩 돈이 나갔어요. 근데 입고 내역엔 이 업체 물건이 없어요. 은영의 눈이 좁아졌다. 없다고요? 네. 돈은 나갔는데 물건은 안 들어온 거예요. 은영이 바인더를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오래 숫자를 봐온 사람의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이 멈췄다. 은영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또 있어요. 지수가 2번째 바인더를 펼치며 말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판매 내역이에요. 이쪽에 거래처 지급 항목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실제 납품 수량이랑 지급액이 안 맞아요. 은영은 지수가 짚어주는 항목들을 하나씩 따라갔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유리창 너머 공장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가 지수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은영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쥐었다. 이게 얼마나 됐어요? 제가 본 것만 2년이에요. 그 전 장부까지 합치면 모르겠어요.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인더를 덮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다. 공장 유리창 너머 직원들이 보였다.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한참이 지났다. 은영이 돌아섰다. 지수야. 네. 이거 나한테 알려준 이유가 장부 때문만은 아니지. 지수는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고개를 들었다. 네. 은영이 소파로 돌아와 앉았다. 지수의 맞은편에 두 여자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다 말해줘요. 지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핸드폰을 꺼냈다.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은영의 손에 핸드폰을 건넸다. 첫 번째 사진이 떴다. 골목 안빌라 외관. 두 번째, 현관 앞에서의 포옹. 세 번째, 키스 장면. 네 번째, 등기부등본 캡처. 소유자 항목. 최종호. 은영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바뀌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끝까지 넘겼다. 마지막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한참이 지났다. 고마워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떨리지 않았다. 지수는 그 목소리에서 무너짐이 아닌 다른 것을 들었다. 오래 쌓아온 것이 한 겹씩 거치는 소리. 가려져 있던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소리. 은영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몰랐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지수가 눈을 들었다. 어렴풋이는 알았는데 알면서도 안 보려 했던 것 같기도 해. 은영이 낮게 웃었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내가 참 바보지. 사모님, 괜찮아요. 지수야. 은영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한테 이거 가져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은혜를 갚은 거예요. 은영은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그 눈빛은 달랐다. 아까까지의 은영이 아니었다. 20년을 새벽부터 일어난 여자의 눈빛이었다. 아무도 쉽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나 지금까지 방향을 잘못 믿고 있던 눈빛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눈빛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은 것 같았다. 지수가 공장을 나서는데 은영이 뒤에서 불렀다. 지수야. 돌아보니 은영이 사무실 문가에 서 있었다. 수 오늘 잘 있어요? 네. 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그래요. 집에 가서 수호 꼭 안아줘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났다. 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무서워서도 아니었고 후련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흘렀다. 지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소매로 닦으며 걸었다. 뒤에서 공장 기계 소리가 멀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은영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5챕터 조용한 칼.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준비를 끝내는 사람이다. 그날 저녁 은영은 평소와 똑같이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부엌에 들러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 종호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 응. 오늘 나쁜 건 때문에. 은영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냈다. 밥을 데웠다. 종호의 밥도 같이 차렸다.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종호는 TV 리모컨을 손에 든 채 화면을 보며 먹었다. 은영은 천천히 한 숟갈씩 먹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저녁이었다. 하지만 은영의 눈은 달랐다. 밥상 너머로 종호의 얼굴을 보는 눈빛이 오늘은 달랐다. 종호는 알아채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은영은 공장 출근 전에 전화를 한 통 걸었다. 대학 동기. 지금은 서울 서초구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였다. 1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였다. 나야.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어머,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내일 점심 어때? 전화를 끊고 은영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를 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바라봤다. 52살. 새벽부터 일어나
20년을 달려온 얼굴이었다. 피곤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얼굴이었다. 은영은 기어를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이튿날 점심, 은영은 변호사 친구를 만났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처음에는 그냥 밥을 먹었다. 오래 보지 못한 사이의 근황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은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이거 봐봐. 친구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다. 퐁, 키스, 빌라 등기부등본. 이게 내 남편이야? 응. 빌라가 남편 명이네. 공장 돈으로 산 것 같아. 장부에서 이상한 거 발견했어. 은영이 미리 뽑아온 서류를 꺼냈다. 거래처 지급 내역 사본이었다. 친구가 꼼꼼히 살펴봤다. 이거 횡령이야. 명백하게. 얼마나 될 것 같아. 2년치만 봐도 적지 않다. 그 전거까지 다 파보면 더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파일이면 전문 회계사를 고용한 것 같은데? 너가 보관하고 있는 파일 전체를 넘겨서 금액을 산출해 달라고 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좋아. 은영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혼하고 싶어? 그럼 해야지. 근데 그냥 이혼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한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오히려 빼앗긴 걸 다 돌려받고 싶어? 친구가 은영을 바라봤다. 그러려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해.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선임 계약 지금 할 거야? 응. 친구가 잠깐 은영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많이 힘들겠다. 은영은 웃었다. 힘든 건 나중에 해. 지금은 바빠. 그날부터 은영은 움직였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렸다. 종우와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잠을 잤다. 하지만 그 일상의 틈에서 은영은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지수는 종우가 퇴근하면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연도별로 맞춰보기 시작했다. 종우는 절대 알아채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지수는 종우의 횡령 금액을 정확히 산출해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횡령이었다. 그리고 그 횡령 금액은 빌라의 취득 금액과 거의 일치했다. 은영은 지수가 건네준 보고서를 읽었다. 덮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횡령 금액은 무려 6억에 다다랐다. 그 돈이 얼마인지 은영은 알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몇 번을 허리를 굽혀야 버는 돈인지, 직원들 월급 몇 달치가 되는 돈인지. 손이 떨렸다. 은영은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펼쳤다. 그 주 목요일 은영은 퇴근길에 마포구청에 들렀다. 건물 등기 열람을 신청했다. 자신의 집, 종호 명의로 되어 있는 지분들, 그리고 인근 부동산에서 시세를 파악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횡령 추징, 위자료. 변호사 친구는 말했다. 증거가 충분하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횡령은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면 종호의 빌라는 압류 대상이 된다고. 은영은 그 말들을 수첩에 적어두었다. 밤에 집에 들어오면서 반지하 창문 쪽을 한번 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지수가 아직 깨어 있는 것 같았다. 은영은 잠깐 멈췄다가 계단을 올라갔다. 내일 한번 들러야겠다 싶었다. 다음 날 저녁 은영이 반지하 문을 두드렸다. 지수가 문을 열었다. 수호를 안고 있었다. 사모님, 잠깐만요. 은영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에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지수가 눈을 크게 떴다. 사모님, 이건 지수 씨 엄청난 재능이 있었어. 그 실력 내가 이제 사야겠어.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지수야.
은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겁먹지 않아도 돼요. 알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영이 수호의 볼을 한번 살짝 어루만졌다. 아이가 은영의 손가락을 잡았다. 잘 자요. 은영이 돌아섰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묵직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발소리였다. 지수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봉투를 손에 쥔 채 천장을 봤다. 저 사람은 이미 다 결심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즈음이었다. 종호는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지냈다. 평소처럼 출퇴근했다.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공장에서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다. 은영이 차려준 밥을 먹었다. 반지하 앞을 지날 때면 여전히 지수를 향해 눈을 흘겼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모르는 사람은 편안하다. 그러나 그 편안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 종호의 유통기한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토요일 오전 종호가 차를 몰고 골목을 빠져나간 직후였다. 은영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다. 변호사 친구였다. 준비 다 됐어. 내가 사인만 하면 돼. 은영은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종호의 차가 사라진 골목은 조용했다.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골목을 걸으며 은영은 아무것도 없는 전방을 바라봤다. 20년 전 작은 반찬 가게 하나를 열던 날 아침이 생각났다. 두렵고 떨렸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던 날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게 하나 있었다. 그날은 혼자였다. 오늘은 아니었다. 6챕터 토요일의 문. 준비된 복수는 소리가 없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그 토요일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은영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났다.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봤다. 하늘이 높고 파랬다. 종호가 욕실에서 나오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 나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은영은 커피를 컵에 따르며 말했다. 어디 가요? 지인 만나는 거 있어.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먼저 자. 그래요. 은영은 종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종호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은영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볼 이유가 없었다.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은영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종호의 흰색 그랜저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핸드폰을 들었다. 문자 하나를 보냈다. 지금 출발했어요. 수신이는 변호사 친구가 아니었다.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변호사 친구의 소개로 미리 연락을 취해둔 담당 수사관이었다. 횡령 고소장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증거 자료도 넘어간 상태였다. 지수가 연도별로 정리한 보고서, 가공거래처 명세, 빌라 등기부등본, 자금 흐름 분석, 회계 전문가가 재검토한 최종 횡령 추정액은 5억 8천만 원이었다. 수사관은 답장을 보냈다. 확인했습니다. 오후에 움직이겠습니다. 은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외투를 걸쳤다. 오후 2시 마포구 골목 안쪽 5층짜리 빌라 앞. 은영의 차가 골목 입구에 조용히 섰다. 엔진을 껐다. 운전석에서 그 자리를 바라봤다. 종호의 흰색 그랜저가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었다. 와 있었다. 은영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오늘 여기 온 것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확인은 지수의 사진으로 충분했다. 오늘 여기 온 것은 그냥 보고 싶었다.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저 안에 있다. 자신이 새벽부터 일어나 번 돈으로 산 빌라에서
다른 여자와 오후를 보내고 있다. 은영은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울었는지도 몰랐다. 지수가 핸드폰을 건네던 그날 밤 혼자 공장에 남아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그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때 다 흘렸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그냥 조용했다. 은영은 시계를 봤다. 오후 2시 15분, 2시 30분이 됐을 때 골목 입구에 차 2대가 들어섰다. 일반 승용차처럼 보였지만 번호판이 달랐다. 수사관과 동료가 내렸다. 사복 차림이었다. 은영이 차에서 내렸다. 수사관이 다가왔다. 강은영 씨 맞으시죠? 안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 있고요. 방금 동선 파악했어요. 네. 들어가시겠습니까? 은영은 빌라 입구를 바라봤다. 같이 가요. 번호키 앞에서 수사관이 관리사무소를 통해 받아온 마스터키를 꺼냈다. 현관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202호 앞에 섰다. 안에서 TV 소리가 낮게 들렸다. 수사관이 초인종을 눌렀다. 인기척이 멎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열린 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여자였다. 짧은 머리, 붉은 립스틱. 지수의 사진 속 그 얼굴이었다. 여자는 은영을 보는 순간 굳었다. 그리고 그 뒤 거실 소파에서 일어서던 종호와 눈이 마주쳤다. 종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은영아, 최종호 씨 맞으시죠? 수사관이 앞으로 나서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입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종호의 입이 벌어졌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은영은 그 얼굴을 바라봤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왜 그랬냐고. 뭐가 부족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다. 종호가 수사관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빌라 외벽을 향한 건물 창문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다. 맞은편 건물 2층, 3층, 1층, 그리고 이 빌라의 다른 층 창문들. 커튼이 열렸다. 세입자들이었다. 주말 오후 집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복도의 소란을 들었는지 혹은 이미 이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래 눈치채고 있었는지 창문마다 얼굴들이 보였다. 아주머니, 아저씨, 젊은 여자, 노인 부부.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봤다. 종호는 그 시선들 속을 걸었다. 고개를 숙였다. 더 숙였다. 옆에 서 있던 내연녀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창문들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빌라 앞 골목. 종호가 수사관의 차에 타는 것을 은영은 입구에 서서 지켜봤다. 차 문이 닫혔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 종호의 흰색 그랜저만 남았다. 은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지수였다. 사모님 괜찮아요? 은영은 전화를 받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랬다. 아침보다 더 높고 파랬다. 응, 괜찮아. 수고하셨어요. 은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지수야. 네. 오늘 저녁에 수호 데리고 어머니랑 같이 올라와요. 밥 같이 먹자. 전화 너머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네, 사모님. 은영은 전화를 끊고 차를 향해 걸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오래 짓누르던 것이 거친 날의 하늘은 이렇게 높은 것이구나.
은영은 그런 생각을 하며 차문을 열었다. 그날 저녁 1층 식탁에는 세 사람과 아기 하나가 앉았다. 은영이 차린 저녁이었다. 공장에서 가져온 반찬들과 직접 끓인 된장찌개. 미숙이 수저를 들며 말했다. 사모님,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드세요. 오늘은 그냥 밥 먹는 날이에요. 수호가 이유식을 받아 먹으며 옹알이를 했다. 지수가 아이의 입가를 닦아줬다. 은영은 그 모습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따뜻한 저녁이었다. 올해 이런 저녁이 없었다는 것을 은영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7챕터 청산. 끝난 것들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도, 빛도, 그리고 상처도. 하지만 제대로 청산된 것들은 깨끗하게 사라진다. 종호가 경찰서에서 돌아온 것은 그날 자정이 넘어서였다. 임의동행이었기에 당장 구속은 아니었다. 하지만 수사관의 말은 분명했다. 증거가 충분하다. 정식 소환은 시간 문제다. 종호는 현관문 앞에 섰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오류음이 울렸다. 다시 눌렀다. 오류. 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종호는 핸드폰을 꺼내 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받지 않았다. 2번, 3번. 마찬가지였다. 문자를 보냈다. 나야. 문 좀 열어줘. 답장이 왔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종호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종호는 근처 모텔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소송 개시 통보였다. 첨부 서류에는 횡령 금액 산출 내역, 빌라 등기 사본, 가공거래처 명세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위자료 청구액 및 재산 분할 요구한 별첨. 종호는 서류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재산 분할 요구안에는 종호 명의의 빌라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횡령 추징금과 상계 처리. 남는 재산은 없었다. 오히려 모자랐다. 종호의 변호사가 나중에 말해줬다. 횡령액이 6억에 육박합니다. 빌라 시세가 그 이하예요. 부족한 부분은 추가 추징 대상입니다. 그럼 내가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지금 구조로는 그렇습니다. 빌라 압류 결정이 나온 것은 소송 개시 2주 후였다. 법원 집행관이 202호 문 앞에 압류 딱지를 붙였다. 그 장면을 빌라 복도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다. 1층 노인 부부, 3층 젊은 부부, 4층 아주머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복도 창문 너머로 혹은 살짝 열린 문 사이로 202호의 여자는 그 전날 이미 짐을 챙겨나갔다고 했다. 트렁크 하나와 캐리어 2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다. 빌라는 조용해졌다. 이혼 소송은 석 달이 걸렸다. 종호 측 변호사가 2번 합의를 시도했다. 은영의 변호사는 2번 다 돌려보냈다. 은영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석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을 진술해 주십시오. 은영은 잠깐 앞을 바라봤다. 배신입니다. 짧게 말했다. 남편이 제 공장 돈을 6년에 걸쳐 횡령했습니다. 그 돈으로 빌라를 사서 다른 여자를 들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에야 알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은영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판결은 은영의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재산 분할, 횡령 추징금. 종호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빌라는 이미 압류 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경매 낙찰금은 횡령 추징금에 우선 충당됐다.
변호사 친구가 전화로 판결 내용을 전해줬다. 어때? 소감이. 은영은 잠깐 생각했다. 시원하지가 않아. 그래. 응. 근데 나쁘지도 않아. 그냥 끝났다는 느낌? 그게 맞는 거야. 이혼이 원래 그래. 시원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은영이 낮게 웃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몰랐다. 야, 공은 그 반지하 아가씨한테 있지. 나한테 있냐? 은영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 주 토요일 오전, 은영은 공장으로 출근하는 대신 반지하 문을 두드렸다. 지수가 문을 열었다. 수호를 안고 있었다. 미숙이 뒤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사모님, 이 이른 아침에요? 잠깐만요. 은영이 봉투를 내밀었다. 지수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을 들여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사모님, 이건 열어봐요.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었다. 서류였다. 지수가 서류를 펼쳤다.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손이 조금씩 떨렸다. 은영찬 공장, 격리 및 회계 담당, 정직원 채용 계약서.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실력 봤잖아요. 6년치 장부를 혼자 파헤쳐서 정리했는데 내가 그 실력을 그냥 보낼 수가 없지.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쓰고 싶은 거야. 은영이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야,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숫자를 볼 줄 알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 나한테 그 사람이 없었어. 올해. 지수는 계약서를 내려다봤다. 미숙이 딸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눈빛으로 말했다. 받아. 지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요. 어머니, 그때까지 수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미숙이 두 손을 모았다. 그럼요, 사모님. 제가 얼마든지요. 은영이 수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은영을 올려다봤다. 잘 크고 있네. 은영이 웃었다. 그날 저녁 은영은 공장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종호의 책상을 비웠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 남은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다. 볼펜 몇 자루, 달력, 명함통,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에 은영과 종호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이었다. 두 사람 다 젊었다. 은영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박스 안에 엎어서 넣었다. 박스를 테이프로 봉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려다가 멈췄다. 창밖으로 공장 불빛이 보였다. 야간 납품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공장이 돌아가는 이유인 사람들이었다. 은영은 그 불빛을 바라봤다. 이 공장은 내가 만들었다. 종호가 아니라 내가.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 이어갈 것이다. 은영은 불을 끄고 사무실 문을 잠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흔들리지 않는 발소리였다. 종호는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온 것은 이혼 판결로부터 2달 뒤였다. 업무상 횡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가 남았다. 이름이 남았다. 202호의 여자는 소송 과정에서 종호와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변호사를 통해 들렸다. 은영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종호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은영은 알지 못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8챕터 지상으로. 봄은 늘 아래에서부터 온다. 땅속에서, 뿌리에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3월이었다.
반지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각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2월 말부터였다. 겨울 내내 비스듬하게만 들어오던 빛이 조금씩 높아졌다. 오전 10시쯤이면 창문 아래 턱까지 햇살이 닿았다. 수호가 그 빛을 손으로 잡으려 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미숙에게 말했다. 엄마, 우리 이사할까? 미숙이 무릎을 주무르다 고개를 들었다. 어디로? 여기서 멀지 않은데. 햇빛 드는 대로. 미숙은 잠깐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할 집을 구한 것은 지수였다.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월급이 들어오고 그것이 다음 달에도 들어오고 또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나서야 지수는 비로소 부동산 앱을 열었다. 조건은 단순했다. 햇빛이 들 것, 수호가 뛰어다닐 수 있을 것, 엄마 무릎이 안 좋으니 계단이 많지 않을 것, 반지하가 아닐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포구 인근 빌라 1층, 방 2개, 작은 마당은 없지만 전용 출입구 앞에 화분 몇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오전 햇살이 거실까지 들어왔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커튼을 열어줬을 때 지수는 한동안 그 햇빛 속에 서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 날은 토요일이었다. 짐은 많지 않았다. 반지하에서 3년을 살았지만 가진 것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 트럭 한 대면 충분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내내 은영이 함께했다. 공장 직원 2명도 데리고 왔다. 사모님,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됩니다. 은영은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박스를 나르고 가구를 옮기고 새집 청소를 했다. 미숙은 수호를 안고 새집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오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다. 수호가 그 빛 속에서 옹알이를 했다.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짐을 다 옮기고 나서 다들 현관 앞에 모여 앉았다. 은영이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과 음료를 나눠줬다. 5명이 좁은 현관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아 라면을 먹었다. 수호는 은영의 무릎 위에서 과자를 씹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3월의 바람이었다. 차갑지 않았다. 미숙이 먼저 말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지수가 웃었다. 꿈이면 어때요, 엄마? 안 깨면 되지. 그래. 안 깨면 되지. 은영이 수호의 머리를 쓸어줬다. 아이가 은영을 올려다봤다. 눈이 맑았다. 수호야, 잘 살자. 아이가 2 팔을 뻗었다. 은영이 아이를 안아 올렸다. 돌아가는 길에 은영은 혼자 잠깐 반지하 앞에 섰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빈 공간이었다. 문이 잠겨 있었다. 창문 안은 어두웠다. 지수와 미숙이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은영은 그것을 생각했다. 낮고 어둡고 비스듬한 햇살. 천장이 낮아서 몸을 잔뜩 낮춰야 하는 공간. 그 안에서 갓난아이를 키우고 아픈 엄마를 돌보고 새벽에 나가 일하고 돌아오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 햇살 드는 곳에 산다. 은영은 고개를 들었다. 하늘이 파랬다. 3월의 서울 골목에서 은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바람이 지나갔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공장 사무실에 불이 켜졌다. 은영이 먼저 들어왔다. 커피 2잔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의 책상에 앉아 서리를 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지수였다. 새 출근복을 입었다. 수호를 미숙에게 맡기고 왔을 것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눈 밑에 옅은 피로가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왔어요? 네, 사모님. 왔습니다. 은영이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지수가 양손으로 받아들었다. 두 여자가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지수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다. 바인더를 펼쳤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공장 유리창에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미숙은 집 앞 화단에 화분 3개를 놓았다. 수선화 하나, 제라늄 하나,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풀 하나. 수호가 그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흙을 손가락으로 찍었다. 미숙이 옆에서 웃었다. 꽃이야, 수호야. 꽃. 수호가 옹알이로 대답했다.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땅에 떨어졌다. 길고 따뜻한 그림자였다. 어떤 계절은 끝나야만 다음 계절이 온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에게 봄은 반드시 온다.